저 사진이 오늘 마약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게. 너무 이뻐 보이는데? 사진만 보면 너무 좀 낭만적으로 보이실 네. 텐데요. 네. 아이들이 손에 든 것이 무슨 꽃이냐? 바로 양귀비 꽃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양귀비는 우리나라에 이제 존재하던 작물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 양귀비 재배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양귀비 재배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전쟁을 하면은 그 부상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부상자들을 치료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아편, 그리고 그 아편을 가지고 만드는 몰핀이 됩니다. 그 아편과 모르핀의 재료가 되는 것이 양귀비죠. 아니 근데 일본 전쟁 참전이랑 우리나라 양귀비가 확산된 거랑 이게 왜 연관이 있는지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러게. 전쟁 때문에 이제 해외로부터의 수입 경로가 막히게 됐었고 가격은 이제 폭등하게 되니까 그 해결책으로 식민지였던 조선을 아편 재배지로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이나 만주는 아편 중독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편을 팔기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소비지가 되는 건데 일본 본토에서 타이완이나 만주까지는 좀 배로 이동하고 시간이 이제 걸리면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 육로로, 철도로 바로 우송을 할 수가 있어서요. 유통비가 절감되는 그런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양귀비를 잘 키워서 이제 아편을 공급하는 그런 생산 공급 기지로 삼으려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면 양귀비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배한 겁니까? 예, 당시 그 재배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이제 자료집으로 남아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의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일제는 1919년에 아편 취체령이라고 하는 이제 법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양귀비 재배를 이제 장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편 제조 허가를 받은 사람만 양귀비를 키울 수 있었고요. 재배 구역도 한정시키면서 제조한 아편은 모두 정부에 납부하게 한 제도, 그러니까 전매 제도를 이제 실시를 옛날 했습니다. 담배처럼 팔아. 맞습니다. 똑같은 전매 제도였어요. 네. 양귀비 농가를 늘리려던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지금 저기는 양귀비 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맨손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을 했으면은 위험한 걸 만졌을 텐데 이게 또 괜찮았을까요? 사실 뭐 양귀비의 경우는 피부 접촉을 통해서 중독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독 물질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되게 높았을 거고요. 양귀비는 이제 재배를 하는 거고요. 네. 꽃봉오리에서 나오는 유액을 이제 받아서 말려서 응고한 게 아편인데 네. 이 몰핀은 사실은 아편으로부터 진통제 성분만을 추출을 해낸 거거든요. 추출을 해냈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편보다 엄청나게 높은 진통 효과를 가지는 약물을 생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는 주사약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더 확산되고 중독자를 늘릴 가능성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몰핀을 만들 수 있었던 권한을 이제 인정받은 그 당시에 이제 제약회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제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인데요. 1차 세계대전을 대목이라 생각을 하고 몰핀을 이제 많이 만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버리니까 만들어 두었던 그 모르핀이 재고가 이제 어떻게 할지 처치 곤란하게 된 거죠.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기업들이 좀 어떻게 하죠? 이제 특가로 팔죠. 떨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1+1 이렇게 이벤트로 묶어가지고 파는데 이거를 근데 그렇게 팔면 안 되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심한 일을 네. 타이쇼 주식회사는 하게 되는데요. 더 심한 일? 예, 떨이로 팔거나 1+1이 차원이 아니라 네. 이 조선인을 상대로 불법 밀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진짜 쓰레기 같은. 너무 나쁘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이런 거 만행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우리 징용하고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탈에 대한 걸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반도에 퍼뜨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애기들 아까 보세요. 양귀비 막 손에 들고 다니고. 그 당시에 실은 1912년도에 네. 헤이그에서 국제 아편 협정이란 걸 맺어서 네. 마약이 더 이상 이렇게 조금 국제사회에 위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 규정을 교묘히 이제 피해서 우리 조선 땅을 이용해서 재배를 했고 실제로 중독자 숫자도 마음대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아편과 모르핀 있죠. 이게 중독성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 아편을 하면은 노동력 제로가 돼버려요. 의지가 약간 게을러지는구나. 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있을 힘도 없어. 그래요? 그리고 인생이 안 돼. 오늘 내가 20g을 했죠. 이 각성 효과를 느끼기 위해 가지고 내일 똑같은 각성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40g을 해야 돼. 계속 늘어나. 늘어나는구나. 이거는 인생 디 엔드예요. 모르핀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요. 그만큼 가격도 저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서민들이 아플 때 쉽게 접근하기 좋은 약물이 됐다라고 하는 걸 네. 의미하겠죠. 네. 그러니까 당시 주사옥이라고 이제 주사옥? 일컬어진 장소가 있었는데 네. 그 주사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서민들이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네. 배탈이 나도 그 주사옥에 가서 몰핀 주사를 진통제 역할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서울 시내에만 주사옥이 한 100여 곳 정도 있었다라고 그럼 하거든요. 거의 지금 뭐 네. 주유소만큼. 그런 곳을 그렇죠. 네. 그런 곳을 다니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중독이 되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퍼졌는데 나쁜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네요. 그렇죠. 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정말 일본의 만행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마약을 은근슬쩍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1930년 4월에 조선총독부가 네. 모르핀 중독자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나 모르핀 중독됐어요 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무제한으로 모르핀을 공급해도 되고 환자는 더 싼 가격의 치료 목적으로 모르핀을 맞게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중독되라고 부추긴 거죠. 아니 저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몰핀 중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맞아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호기심 때문에도 가서 나 몰핀 중독자예요. 그쵸, 맞아요. 싸게 살게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려고 하기도. 야 진짜 근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을 했냐면은 그 1933년에 네. 그러니까 지금 평안도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만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아빠가 29살, 딸내미는 12살이었어요. 12살. 아빠도 몰핀 중독, 29살짜리. 12살짜리 딸도 몰핀 중독.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빠라고 하면은 딸 치료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아빠도 지금 몰핀쟁이가 됐기 때문에 네. 뭐 했냐면 이 딸을 식당에 판 거예요, 그걸. 자기 주사 맞으려고 딸을 판 거예요, 그걸. 주사값이 70원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딸도 몰핀 중독이잖아요, 12살짜리가. 이 딸도 주사를 맞기 위해 가지고 식당을 도망 나왔다라는 기록이 당시 신문 기사로 났었어요, 이게. 와. 너무 최악인데 사실 도박하고 진짜 마약이 빠지면은 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 바탕 나와. 가족을 팔고. 아, 진짜 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뭔가 법 체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뭔가 총칼로 뭔가 강제로 뭔가를 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 필요 없이. 원래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 아닐까요? 이 또를 쏜 거 네.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과 인간 안중근을 사형시키는 거는 이제 같지 않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본 것이고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원한 관계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본인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교전자로서 의열투쟁을 벌인 것이다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해석에 또 다른 여지가 또 있다.
최근에 또 일본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그럼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부르는지 그걸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테러리스트다. 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는 조금 너무 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는 폄하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국민적 감정, 뭐 우리가 한국인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 당시 기준으로 테러리스트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또로 어쨌든 안중근 의사의 진술을 빌려서 네. 말씀을 드리면 추정되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아, 7발을 쏴서 그 중에 이제 3발을 네. 이제 명중을 시켜서 이제 사망케 이르렀다는 거죠. 추정되는 사람을 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누구를 쏴야 될지를 그러면은 네, 모르고 안중근 의사는- 쏘신 거예요? 네, 안중근 얼굴을 의사는 몰랐던 거죠. 어떻게 얼굴을 이또의 모를 수가 얼굴을 있죠?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어떻게? 근데 어떻게 그게 되지? 뭐 아무리 인터넷이 없다 그래도 옛날에 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최고의 권력자들은 신문에 얼굴이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얼빈 역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저격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근데 안중근 의사도 이제 일설에는 군중 속에서 누가 이제 사열을 받으면서 이또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또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서 이제 손을 흔드니까 이또구나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기록에는 가장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걸어다니고 높은 사람 같으니까. 높은 그 사람이 바이브가 좀 있긴 하잖아요.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먼저 일단 쏘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성공해도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예, 예. 모르니까. 사실은 이또 히로부미는 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에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점. 왼쪽 점에 점. 사마귀 같은 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안중근 의사도 그랬을 알고 것 같아요. 있었고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런 정도의 특징, 키가 작고 그런 얼굴에 점이 난 수염 기른 노인 정도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명중을 시키긴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또를 이제 쏜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수행원들도 이제 몇 발 더 쏜 다음에 코레아 우라, 그러니까 대한 만세를 3번 외치고 그냥 체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도주하거나 뭐 반항하지 않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부터 안중근 의사는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본인의 큰 그림에 있어서 이또를 죽임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전 세계 이목이 이제 집중이 되고 그때 이제 왜 이 거사를 일으켰는지 더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게 체포가 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네. 안재욱 씨가 좀 더 안재욱 씨는 모르실 수가 없죠. 일단은 작품도 하셨고 예. 후손이고 후손. 이게 파까지 똑같다는 거는 네, 거의 아니 근데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뭐 뮤지컬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뮤지컬 영웅의 그 내용 중에 그 누가 죄인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그 재판장에서 그 안중근 선생님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그 죄 그거를 하나부터 일일이 열거하는 그런 노래 대표적인 멤버잖아요. 거기. 가장 뭐 그 유명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뭐 이렇게 하면서 쫙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불법 식민 지배를 받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항고하는 걸 잘 몰랐었나요? 왜냐면 그걸 알리시려고 그랬다는 걸 보니까. 당시 대부분 잘 몰랐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네. 근대적인 문명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전을 아주 강하게 하거든요. 도로가 얼마나 깔리고 철도를 얼마나 놓고 병원을 얼마나 건설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본이 문명적인 통치를 하고 있느냐. 문명 통치란 말 자체가 어감이 미개한 우리들을 문명화시켰다. 이런 느낌도 있는. 그때 이제 그런 대단한 정치가였던 이또 히로미를 어쨌든 사살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이또가 얘기한 게 다 여태까지 거짓이었다.
한국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목이 좀 많이 잠겨갖고. 관력은 숨길 수가 없어요. 본인의 판결도 국제법으로 공정하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현장에서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포로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포로는 함부로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자, 헤이그 6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입니다. 교전 당사자의 병력은 전투원 및 비전투원으로 편성될 수 있다. 적에게 사로잡힌 경우에는 양자 모두 포로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강화의 체결 후에는 포로의 송환은 가급적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국제법에 명확히 명시가 돼 있네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좀 일본이 그런 국제법을 무시한 건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1908년에 있었던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라는 게 미국에서 있었어요. 장인의 사람은 25년형을 이제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감형이 또 돼요. 이게 그 애국적 환상에 의한 살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판결. 애국적 환상. 자기는 스티븐스를 죽이면 이제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걸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10년으로 감형되고 이제 무사히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근데 이제 일본이 국제법을 적용했을 때는 안중근 의사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사형 기소는 살인 기소를 못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언젠가는 또 감형이 돼서 풀려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했으니까 이제 국제법 같은 건 다 무시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아니 근데 그 심지어 그 재판이 이루어진 곳은 또 중국이에요? 네. 리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 어떻게 또 중국으로 또 가게 됐을까요? 그러게 뭐 또 일본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조선이 뭐 또 이럴 수도 그리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곳은 하얼빈이고 그렇죠? 하얼빈인데 리순에서 재판이 열렸다? 그래서 당시 사건이 벌어진 이제 하얼빈은 러시아의 조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차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차가 될 경우에 그 지역은 조차를 한 나라의 주권 지역이라서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걸 다 그 나라가 담당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러시아의 이 재판 관할이 있는 먼저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재판 관할권은 당연히 러시아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최고 정치인이 러시아 관할지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서도 부담이었었어요. 그렇지. 불편한 상황 속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그게 약간 가장 이제 그런 컸네요. 것들이 이렇게 해도 욕 먹을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매끄럽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일본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일본 본토에 보내는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일본은 국제사회를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안이사를 그렇게 금방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 일치제라는 것을 일본 그 재판에서는 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다 일치해서 만장일치가 돼야 판결이 그러한 그 제도가 일본 제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보내면 절대 사용이 안 된다. 그러나 안이사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국의 리순 거기는 그 재판관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순은 만장일치가 안 되기 정말 불가능한 곳이네요. 한 명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이 뒤에서 조종하기가 대단히 쉬웠다. 얘만 설득하면 요 딱 한 명만 설득하면은 사용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낸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안이사를 사용하겠다.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게임이네. 다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보내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삼국 간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국 간섭? 네. 삼국이 간섭한 거 아닐까요? 네, 삼국이 간섭을 했죠.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일본에게 간섭을 했죠.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본이 당시 중국으로부터 이제 할양을 받아요, 땅을. 그 하나가 대만이고 또 하나가 이제 요동반도입니다. 그 요동반도의 대령과 여순이 있죠. 그거 좀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지역이 보하이만이에요, 바다가. 바레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네. 바로 그 옆이 베이징이죠. 텐진에서 바로 베이징으로 이어진 중국의 심장부를 노릴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이고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만주도 장악할 수 있고 그 화북 지역도 넘볼 수 있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진짜 요충지네. 지역이 되는 거죠. 예. 러시아하고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돌려줘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상극 간섭이죠. 아, 그래서 저렇게 화가 나 있구나. 너무너무 화가 나 일본은요. 네. 삼극이 네. 합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간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앞으로는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었고 영국과 일본의 동맹. 예. 그 영일 동맹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고요. 미국하고 영국의 협조로 인해서 일본은 로이루 전쟁을 확실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드는데 일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근데 러시아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영일 동맹의 이점이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때 러시아의 동맹국이 있죠. 프랑스와 독일. 이 나라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그 내용이 프랑스나 독일이 러시아를 도우려고 한다면 영국, 가장 힘센 영국하고 전쟁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참전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럼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의 이득은 뭔가라고 했을 때 영국이 제일 힘센 나라지만 전 세계 모든 곳에 군사력을 충분히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극동에서 그냥 영국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파트너. 그걸 이제 영국은 일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일본이 1905년 9월에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보호 지도 및 감독의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이죠. 당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씁쓸해지긴 하네요. 이 조약을 이렇게 체결하는데 이제 루자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재를 한 공을 인정받아서 제가 알기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네. 우리 입장에서 조금은 진짜 정말 씁쓸한 좀 팩트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지만 그게 곧바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 확립이나 상실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권 상실을. 네네. 조약에 대한 의사록이 있습니다. 네. 그 의사록에 러시아가 단서 조항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네. 한국의 주권을 손상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일본이 취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끝까지 무엇이든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게 안 되면 도장을 훔쳐서라도 찍게 만들었던 이유가 형식적으로 한국이 도장 찍었다, 동의했다. 그것을 열강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도 1907년 만국 평화회의에 이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이제 일본의 만행을 알리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이 사건으로 결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고종이 이제 완전히 이제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들 순종한테 양위를 시켰고 그 군대 해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그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한 열강들이 한국을 이렇게 보호국에서 이제 주권을 뺏는 걸 진행하는데 어느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안중근 의사는 알고 있었죠. 열강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건 알았는데 그 이또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서구가 안겨준 독립인 건 사실이다. 아니야, 그들의 희생이 있었길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거나 이제 뭐 세계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우리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빨리 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어쨌거나 시간 문제였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시간 문제였다. 네. 맞아요. 서구의 개입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도 다시 대한민국인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일본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알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안지혁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그 한 분 한 분들의 그 나라를 위한 그 희생에 외국도 깜짝 놀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해서 더 쉽게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희생을 당한 나라지만 또 하나의 중심이 돼서 각국의 견제가 되는 어떤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자가 과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저항해봤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결국 일본의 말이 맞는 게 되는 상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마디. 네네네.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 안에서는 그 이러한 그 한국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코리아를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킨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된 것은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그러한 약속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이 패망해도 패망한 일본 안에 계속 남았을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저희 학생들한테 매 학기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건 아쉬운 점이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자기 땅에서 독일군을 자기들 힘으로 몰아냈나요? 아니죠.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잖아요. 프랑스 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연합국의 힘으로 프랑스가 독립국가가 됐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당연히 프랑스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되찾은 겁니다. 우리도 그 자체를 너무도 연합국의 승리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이런 자세에서 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